네, 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5월 16일입니다. 5.16 혁명이 일어난 날이네요. 오전 10시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뉴스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스승의 날이었죠. 김문수, 이재명 후보가 교육 공약을 가지고 격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교사들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사들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지금 전교조가 정치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 모양인데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겠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먼저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서울대를 110개 만들고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우파와 좌파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서울대를 10개 만들면, 쉽게 이야기하면은, 서울대 1, 서울대 2, 서울대 3,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서울대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똑같이 소위 말해서 질적인 향상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가 10개 만들어지면은 뭐 모든 국민이 행복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저런 게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입니다. 뭐 서울대에 입학하신 학생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서울대라는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에 입학하려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근데 그걸 서울대 1번부터 10번까지 만들면 노력하지 않은 사람도 서울대 타이틀을 달고 나온다? 그럼 불공평한 거죠, 사실은.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게.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공정하지. 공정이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게 공정이죠. 아니, 열심히 일도 하지 않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가져가면 그게 공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겠다는 저 공약은 너무나도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19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대선이 벌어졌을 때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흑인 미혼모를 지원해야 된다. 이게 대선의 이슈였습니다. 미국에는 흑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흑인 미혼모들이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약을 뭐라고 했냐면 흑인 미혼모를 연방정부가 세금으로 더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지원해줘야 된다는 사유는 흑인들은 수백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붙잡혀 왔기 때문에 삶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견 들어보면 일리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흑인 미혼모를 연방정부가 도와주면 흑인 미혼모가 줄어드느냐? 공화당이 반격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흑인 미혼모를 그동안 연방정부가 도와줬더니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더라. 이게 당시 90년 중반에 미 대선에서 핵심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좌파고 공화당이 우파라고 봤을 때 좌파 성향을, 좌파 철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내가 잘못되면 환경 탓을 합니다. 내가 잘못되면 환경 탓을 합니다. 내가 잘되면 내가 잘한 거지만 내가 잘못되면 환경 탓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 또는 내 가정 또는 내 국가 환경 탓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연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많은 걸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공무원 숫자 늘리고. 그래서 큰 정부가 되는 거예요. 큰 정부. 공무원은 채용해놓으면 또 잘 해고도 못합니다. 지금 트럼프처럼 뭐 연방 공무원들 막 대량 해고하는 이런 거 아니면은 우파들은 약간 다르게 생각하죠.
나의 책임이 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남의 외부적인 환경 탓을 하기 전에 내가 책임을 다 했나?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학교 서열을 완화한다. 서울대학교 10개 만들면 대학교 서열이 완화됩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박세리나 또는 뭐 이승엽이나 박찬호나 또는 뭐 이정우나 이런 야구선수에서 성공하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또 공부로 성공할 수 있죠. 요리를 흥미가 있어 요리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음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교육 정책보다는 그런 다양한 루트에서 성공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고 개발해 주는 게 사실은 솔직한 공약이 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이게 사람 귀에 번쩍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다.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교사의 정치 활동을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 지금 정교조가 정치 활동 안 합니까? 정교조에 소속된 교사들이 조합비를 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전임자로 뛰지 않더라도 자기가 그 조직에, 정교조라는 조직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니까 그거 사실은 간접적인 정치 활동 아니에요? 근데 정교조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라든지 예를 들자면 학교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겠지만 정교조가 대표적으로 지금 정치 활동을 하잖아요. 응? 민노총하고 쌍벽을 이루잖아요. 쌍벽을. 응? 근데 거기다가 근무 시간 외에 교사들 전부 정치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고? 그럼 학교가 완전히 정치판 되겠네. 지금도 여러분 몇 년 전에 서울 관악구의 인헌고 사태 아시죠? 인헌고 사태. 거기에 인헌고 사태의 핵심 주역이 누구였느냐? 지금 김문수 캠프에서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인호라는 청년입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일반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굉장히 특정 정치 세력 편향적인 교육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몇 명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이슈가 됐습니다. 뜨거운 이슈가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교수가 여기 나오네요. 최인호. 저 사람입니다. 저 최인호 당시 고등학생 군이 인헌고 사태를 외부에 알렸어요. 처음으로. 막 유튜브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 그 정교조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를 편향적으로 주입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집단 반발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성 교사는 빨간 스포츠카인가 타고 다니는 교사였습니다. 정교조. 지금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자유를 보장한다고 이야기를 안 해도 이미 정교조 교사들은 정치 활동하고 있어요. 사실상 공공연하게. 근데 뭘 정치 활동 더 자유를 보장한다고,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도 버젓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그 지난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이 당선이 취소되고 재선거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이 왜 그때 그 당선이 취소됐습니까? 해직된 정교조 교사들 특별 채용 형식으로 부당 채용하다가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응? 정치 활동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면서 그걸 다시 채용시켜준 게 조희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지금 교사들의 근무 시간 외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이게 무슨 공약입니까? 선동이지 이건 완전히. 응? 그래서 어제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 것, 교사 정치 활동 자유 보장하겠다는 건 대표적인 포퓰리스트적인 공약이다. 이건 공약이라기보다는 선동이다 완전히. 정교조 이재명 후보 찍으라 이 소리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한 10여 년 전에 페북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됩니다. 교권보호, 이재명 발언, 알고 보니 교포공호. 여기 그 페북 글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페북에 이런 걸 썼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첫 꿈은 시골 초등학교 때 선생님인데 왜 선생님이 되고 싶었냐. 기막히겠지만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나도 선생님 되어서 애들 때려보겠다고 복수 감정?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형수 쌍욕에 이어서 어릴 때 꿈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아이들을 좀 때려보겠다고 이런 일을 버젓이 페북에다 쓰는 저게 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공약이 좀 수상하다, 많이 수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문수 후보 교육 공약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기사네요. 교실 정치판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겠다. 지금 사실 그 교육감 직선제를 소위 말해서 교육 자치의 개념에서 확대해서 해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좌파 진영이 교육감 자리를 쟁탈전을 벌여가지고 이 교육감이 있는 지방교육청은요, 대표적으로 초중고,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기관이죠. 대학은 뭐 일부는 자율적이고 일부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관장을 하지만 교육청은 초중고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이 교육감이 좌파 교육감들이 많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서울에 그만뒀던 조희연, 부산의 김석준 뭐 이런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6.8 혁명 세대거든요. 소위 말해서 뭐 우리로 치면 굳이 586 개념이랄까? 이게 핵심 운동권 멤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육감 자리를 차고 앉아 있으니 지금 우리 초중등 교육 정책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등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정책 하나만 봐도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우클릭하면서 저 좌파 우파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먹사니즘 이러면서 굉장히 중도 보수인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면은 공약을 남발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 때 이런 사탕 발림 말에 많이 넘어가죠. 근데 교육 정책 하나만 딱 봐도 좌파가 확실하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몇 년 전에 이 문제가 된 이슈였는데, 이게, 크리스천 투데이에 나온 기사입니다. 5월 12일 날 나온 기사네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은, 여기에 보면은,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뭐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 보면은 이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3월 8일에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대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를 30% 채용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럼 공공기관이면 어떤 게 있습니까? 공공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공공기관이죠. 그럼 여기에 성소수자, 소위 말해서 동성애자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 사람들을 30%를 채용을 한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정정을 했어요. 성소수자가 아니고 여성을 말하는 거다. 여성. 응? 근데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공약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지금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나온 여론조사 한번 관련해서 지금 이 중앙일보 유시민이 뭐라고 했냐면요. 뭐 자기가 뭐 예언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최소 55% 득표한다. 국민의힘은 25에서 35%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봤더니 지난 13일 인천에서 열린 인문학 강연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한국 갤럽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추정을 했는데, 민주당 득표율 55%가 어떻게 나왔냐?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합한 수치다. 무슨 이런 계산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그쪽 진영에서 지금 선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과학적인 건 이런 거죠. 데일리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선 후보 지지도. 이재명 45.8, 김문수 38.8, 7.0%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지금 이틀 전에 나온 그 아시아투데이 그 여론조사 한번 띄워보실 수 있나요? 그래픽. 요거죠. 이거 보세요. 요거하고 지금 데일리안 한번 보세요. 47, 39죠? 45, 38. 이 비슷하죠? 그죠? 이게 맞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 아시아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차이가 몇 프로 차이죠? 8% 차이죠, 8%.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데일리안 7% 차이. 이 추세가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내용을 보니까, 이거 7% 차이면 엄청 따라 붙인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준석 지지, 그 밑에 보면 그래픽이 나옵니다. 전체 막대 그래프. 45.8, 38.8. 이준석이 9.2죠. 이준석이 많이 나왔죠. 이준석이 10% 넘어가면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이 약해집니다.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준석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어쨌든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간의 차이가 7%로 좁혀졌다. 굉장히 유의미한 통계 결과이고, 그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래프. 예, 좀 확대를 해주시면은, 권역별로 한번 봅시다. 자, 서울은 김문수 후보가 앞섭니다. 41.1. 이재명 37.2. 이준석 13.4. 인천 경기는 반대로 이재명이 앞섭니다. 49. 김문수가 37. 이준석 10.2. 충청도로 갔더니 이재명이 앞섭니다. 48.7. 김문수 38.4. 이준석이 3.8로 뚝 떨어지죠. 광주 전남을 갔더니 이재명이 압도적입니다. 64.4. 김문수 19.9. 이준석 9%. 자, 대구 경북 가볼게요. 대구 경북 갔더니 김문수 후보가 많이 앞서죠. 52.8. 이재명 34.2. 이준석 8인데 여기서 대구 경북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도가 15에서 20%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저 말은 대선 투표일이 더 다가올수록 지금 이재명 지지가 34.2로 대구 경북이 나와 있는데 저게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표가 김문수로 가겠죠. 자, 그런데 이 부울경이 지금 참 흥미롭습니다. 혼전입니다. 완전히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재명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제가 며칠 전 말씀드렸죠. 이재명이 부울경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고. 근데 그동안 역대 대선에서 부울경 지역의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많이 나오면 35에서 37입니다. 이거는 더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더 빠지게 하려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더 오게 하려면 구체적인 공약이나 해운, 항만, 수산 관련 공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바다의 대통령, 전 세계 바다의 대통령 임기택 IMO 사무총장을 민주당이 업어갔다는 게 참 이게 앞으로
큰 문제다. 남은 기간 동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이게 대비를 해야 돼요. 강원, 제주 뭐 이렇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볼만한 것은 이준석이 연령별로 그다음 그래프 막대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여론조사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연령별로 보면은 1020에서 이준석의 저 노란색 29.2%로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1020들은 이준석으로 많이 간다. 그죠? 30은 어떻게 돼? 30세대는 이재명이 45, 김문수 35.5, 이준석 12.7. 4050은 뭐 볼 거 없습니다. 4050은 민주당이 앞서죠. 4050은 6070으로 가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많이 앞서죠. 제가 볼 때 이 여론조사가 그제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하고 약간 추이가 같은 경향을 보이면서 상당히 유의미해 보인다. 7% 차이로 좀 따라 붙었다. 라는 점이 제가 봤을 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그리고 오늘 데일리안과 공정 여론조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즉 이재명의 대세론이 꺾이면서 김문수의 동정론이 영남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추격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추격전이 시작됐다. 그럼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18일. 2주하고도 며칠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율이라면 추격할 수 있다. 왜?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은 누굴 찍을까를 고민합니다. 제3 후보를 찍으면 사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강 후보 중에 하나를 찍게 돼 있어요. 최명희님, 부산은 의외로 좌파들이 많고 굳건하지 않습니다. 부산 주변에 민노총 사업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부울경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조선, 기계 이 분야에 대한 공약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가령 뭐 해양 수도, 부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도 영향을 주는 거죠. 남은 기간 동안 김문수 후보 측이 이 부울경 지역을 특히 신경 써야 됩니다. 부울경 지역. 부울경 지역에서 만약에 이재명의 득표율이 40% 이상이 나온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른 정치 뉴스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PNM마이크 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당신 판단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기사가 왜 지금 이슈가 되느냐. 한동훈의 최측근이었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그 지상파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도 그건 유튜브를 한번 봤습니다. 누가 보라고 해서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막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호통을 들었다. 당신이 뭔데 뭐 계엄 사과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게 그 유튜브 내용이에요. 그 유튜브 내용을 딱 잡아가지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떠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뭐냐.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 하고 좌지우지 하느냐. 어떻게 대선 후보에게 호통을 치느냐. 근데 이 기사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김문수 후보가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죠. 김종혁의 그 발언은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이게 팩트죠. 탈당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했고, 또 윤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 간의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단 한 번도 다른 발언을 한 적이 없다. TV조선 보도를 한번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거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 필요하면 나를 얼마든지 밟고 가도 좋다. 김문수 후보가 요구하면 난 탈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김종혁 전 최고는 이런 가짜 뉴스를 방송에 나와서 떠들까? 이번 선거가 김문수 후보가 지길 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자들이, 내부에 있는 자들이. 민주당은 선거의 경쟁 상대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가짜 뉴스. 그럼 가짜 뉴스라고 지적해주면 되는데, 같은 진영에 있는 친한동훈 계열 정치인들이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하면 나를 얼마든지 밟고 가도 좋다. 요구하면 탈당할게.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참 답답하죠, 보면은. 예, 답답합니다. 자,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할 것이다. 뭐,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러면서 제도적인 개선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가령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든지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들이 있다면 최소 3년 정도 당적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도하겠다. 뭐 이런 제도 만들면 되죠. 그리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국 위원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89.1%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종 임명이 되었습니다. 임기는 자녀 임기, 권영세 비대위원장 자녀 임기인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용태 의원은 30대 중반에 정말 젊은 정치인이죠. 임기가 6월 30일까지니까 그 대선 기간하고 겹치는데 어떤 신선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에서 낙선 운동 중. 이게 정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한동훈이라는 자는 그냥 저녁에 지금 선거 운동을 하러 다녀야지. 혼자 그 과자 먹으면서 유튜브 방송한다잖아요. 네? 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중소기업인 조창 강연 중에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다. 반드시 고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위배된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건 전 세계 중소기업 역사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도 노조를 같이 했지만 여기서 도달한 결론은 기업이 없다면 노조 또한 없다는 것이다.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복지도 없다. 기업이 없는 국가는 공산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사실 근로자의 고용 안정, 근로 환경 개선 이런 쪽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특히 민노총 노조 같은 경우 준정치단체 아닙니까 저거 완전히. 민노총이 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왜 주장하죠? 노동단체인 민노총이. 그러니까 노동단체에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급진 좌파 정치단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그리고 어제 이게 긴급 기자회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재명 셀프 면제 5대 악법 추진, 독재자나 할 법한 범죄다.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하는 거, 뭐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거, 이게 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본인에게 다가올 재판을 다 스톱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서초구 대법원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민주당 규탄대 판사 보복은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판사를 보복하는 것은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다. 여기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좀 중앙일보 보도 같은데요. 국민의힘 대법원 앞에 가서 민주당에 판사 보복은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다. 자기 선거법 재판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특검이라는 회계망측한 일을 하는 자가 표를 달라고 한다.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 공갈하고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이런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어디 있느냐. 전 세계 독재의 역사를 살펴봐도 네로 황제, 진시황, 스탈린, 모택동, 김정은조차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독재를 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씨를 말리는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본인은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저는 먹사니즘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죠. 한 번 속아 넘어가면 실수지만 계속 속아 넘어가면 그건 바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페넷마이크 기사입니다. 이 페넷마이크 기사 맞나? 이 장동혁 의원 등이 중심이 된 국민의힘 반딧불 청년 유세단. 저녁마다 디지털, LED, 밑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LED 이렇게 피켓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저렇게 선거운동 한다고 합니다. 깜찍하죠? 저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디지털 LED 식한 판을 들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하는 거죠. 밤이니까 잘 보일 거예요. 저거 굉장히 좋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친한동훈계 정치인으로 처음에 알려졌잖아요. 근데 지난번 그 계엄 사태 이후에 뭐 탄핵 전국에서 소위 말해서 척을 지고 이제 별도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살려야 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판사 출신에다가 상당히 목소리도 좋고, 또 저 밑에 한번 사진 한번 몇 장 더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저거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를 이렇게 많이 안 질러도 되고 목이 안 상하면서 저렇게 LED 간판을 들고 다니면 선거운동하는데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밖으로는 장동혁 의원 같은 저런 사람들이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안에서는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이 참,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참 큰 누나 같은 사람 같아요. 보고 있으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가지고 당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우리 당이 비민주적인 절차로 후보를 교체하던 그날 제가 입당한 23년 됐는데 처음으로 탈당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봐도 참 부끄러웠다. 저도 탈당하고 싶었으니까 홍준표 전 시장의 섭섭함을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개인적인 섭섭함, 서운함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시기다. 홍 전 시장의 애국심을 믿는다. 다 어떻게 보면 후보로 출마할 때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출마한 것 아니냐. 좀 돌아와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국민의힘에 보면 든든한 큰 누나 같은 저런 목소리죠. 안에서는 저렇게 또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한동훈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 후보는 또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같이 얘기를 하자. 우리가 그런 여유가 없다. 지금은 정말 절박하다. 나중에 선거 끝나고 섭섭함을 이야기하자. 선거를 치를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조건 내걸고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안철수 의원도 간만에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순신처럼 고독해 보인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순신 장군은 혼자 대장선을 몰고 133척의 왜군에 맞서 처절하게 싸웠다. 지금 우리 당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고독해 보인다. 지금 여러분 어제 그제 그 조선일보 보도에 나왔잖아요. 영남 지역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동정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구를 찍으라 하는 것보다는 아우 저 사람 불쌍해 보인다. 억울해 보인다. 처절하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어떤 정서가 현장 밑바닥에부터 시작되면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헌신, 모두 하나 된 마음과 행동이다. 필생즉사, 즉사 필생이다. 필사즉생이다. 는 각오. 우리 모두의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의원도 한동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까 그 나경원 의원도 한동훈에게 이야기했죠. 조건 걸지 마라. 빨리 나와서 선거운동을 해라.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자 먹으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할 때가 아니다. 당원의 손으로 당대표가 되신 분이라면 이제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나서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동훈이 저녁만 되면요. 무슨 그 과자 이름도 무슨 꽝이에요, 꽝. 무슨 꽝을 막 먹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개인 방송을 합니다. 조회수가 꽤 나와요. 조회수가 한 10만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선거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의원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 어깨 밴드에 LED 등 붙은 그 판을 들고 다니면서 젊은 2030 청년들하고 김문수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응? 소위 말해서 장동혁 의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보면 대국민들을 상대로 소위 말해서 말빚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말빚이 많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선거도 아닌데 김문수 선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는. 어? 저렇게 앉아가지고 아주 또 새우깡을 먹고 있네. 저녁에도 방송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녁마다. 어? 다른 사람들은 지금 현장에 나와서 막 들고 피켓 들고 다니고 뭐 하면서 선거운동 하는데 지금 저자뿐만이 아니고 친한동훈 계열 국회의원들도 지금 불성실해요. 어제 대법원 앞에 그 피켓 시위 하는데 별로 안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배지 달았던 자들이 정작 선거운동할 때니까 어디 간지 없어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다음 선거에서. 새우깡 먹고 유튜브 앞에서 떠들면은 잘 되겠다 그래. 응? 뉴데일리 보도를 보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쪽이 그래도 홍준표 후보를 설득하려고 김대식 직전 그 홍준표 캠프 비서실장이던 김대식 의원을 하와이에 보낸다고 합니다. 하와이 특사로. 좀 설득해서 데리고 와라 제발. 응? 왜냐하니까 요 며칠 어제입니까? 뭐 이재명이 지금 그 홍준표 후보에게 둘이 총리 이야기 이야기 나오고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나 거기 갔다가는 완전히 뒤통수 맞습니다. 왜냐하면 총리는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재명은 총리 추천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 인준해 주겠습니까? 그럼 이재명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해주고 싶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안 해주네. 이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마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이 알아서 잘 하실 것으로 봅니다. 자, 어제 당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해찬. 어제 기사니까 오늘로 되어 있습니다. 복당됐습니다. 장해찬 복당. 장해찬이 부산 수영구에 이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아가지고,
뭐 페북에 뭐 10여 년 전에 쓴 사소한 글 가지고 막말했다 이러면서 공천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대구의 도태우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누가 한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한 거네요. 왜? 이 사람들이 국회 배지 달고 들어오면 친한계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소위 말해서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투TV에도 나오지만 뭐 여러 뭐 종편이나 많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엄청 지금 사실은 보이지 않게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돕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스피커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종혁 같은 그런 스피커 말고, 김종혁의 스피커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깎아내리고 김문수 후보 떨어뜨리는 스피커잖아요. 근데 장해찬 스피커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를 대변하고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파하는 스피커잖아요. 이런 스피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장해찬 1, 장해찬 2, 장해찬 뭐 5, 10 많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한다. 지금 뭐 부산 수영구에 정현욱 의원이 뭐 반대 기자회견을 한 거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 저도 부산에서 총선 예비 후보로 출마해서 같이 경선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의 총선 행태를, 공천 행태를 보면요. 조선 미디어 그룹 출신 3명에게 공천을 줍니다. 그것도 안정권, 한 명은 비례대표, 군사 전문기자 유영원, 조선일보 군사 전문기자 유영원에게 비례대표를 줍니다. 당선 안정권에. 그 다음에 TV조선 앵커 같은 신동욱, 박정훈을 강남권에 둘이나 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특정 언론사 출신을 3명이나 국민의힘 배지를, 그것도 안정권에 때려박는 게 이게 공천이냐고, 이게.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조선미디어그룹하고 한동훈이 뭐 좀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동아일보, 동아미디어그룹에서 화를 낼 거 아닙니까? 정현욱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잖아요. 부산진 을에 경선하다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예선 전에. 뭐 어디 뭐 최종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예선 전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갖다가 부산 수영에 갖다 박았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공천이에요, 그게. 연고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 보세요. 배지 달고 무슨 일 합니까? 친한동훈계를 움직이잖아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비판이나 하고, 탄핵 소추할 때 찬성하고, 싸울 사람들, 도태우, 장해찬 좋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공천받아서 시켰으면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어제 장해찬 전 최고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방송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군요. 자, 그리고 또 돌아온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이 오마이뉴스 기사를 한번 보죠. 오마이뉴스는 여러분 참고로 아주 좀 좌파 매체입니다. 좌파 매체. 강성 좌파 매체.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김문수 캠프에 와 있는데, 혹자는, 저기 이제 오마이뉴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극우, 사이비 세력하고 결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하기 위해서 저 기사를 썼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세요. 국힘당 내부에서도 한동훈을 따르는 무리들은 저런 사람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자유통일당하고 뭐 너무 친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했던 그 종북 주사파 세력이 만든 당이 통진당이었고, 그 통진당 시절에 국회의원 했던 게 지금 진보당 대표 김재현인데, 그 진보당이 이재명을 지지한 데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배지들 중에서 비판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바로 민주당 내부에 있는 좌파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우파라고 자처하고 배지 달고 폼이나 잡는 국회의원들의 차이입니다. 좌파들은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진보당까지 다 끌어안는 거예요. 한 표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김재현이 진보당 내부에서 대의원들 선출해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근데 출마를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조국당은 후보 내지도 않았어요. 감옥에 있는 조국이가 이재명을 지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 근데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당이나 진보당이나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똘똘 뭉쳐야 된다고 알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은 왜 그렇죠? 왜 석동현 변호사가 저 들어오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자유통일당이 어때서? 자유통일당은 강경 우파당이에요. 강경 우파당. 뭐 국민의힘은 중도 우파당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유통일당은 선명한 강경 우파당이에요. 왜 그 사람들을 흡수를 못하냐고. 흡수하면 표가 되잖아요. 표가. 지금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 구주화 변호사가 지금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옵니다. 한 0.5%에서 1%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열심히 뛰어보고 더 이상 안 나오면은 김문수 후보 지지해야 돼요. 지지하고 들어와야 돼요. 예? 그런데 여기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아니 표가 되는데 왜 그걸 반대하지? 그럼 자유통일당 당원들이 이재명 찍겠어요? 안 찍죠. 그 사람들은 김문수 후보 찍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어서 오세요. 한 표라도 또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몽리부립니다. 왜? 왜? 그 자들이 우파 정당에서 국민의힘 배지 달고 있지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지만 우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주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진 것은 우파 정당에서 공천받아서 배지는 달고 있으나 사실은 우파 정치인이 아니고 우파도 좌파도 아닌 기회주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국민의힘을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동부연합 진보당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그럼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라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기 동부연합 그리고 구통진당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아시죠? RO라는 혁명 조직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복시키려고 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당이 해산됐어요. 그 세력들이 이름 바꿔가지고 진보당이라는 간판 새로 달고 정당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정당이 이재명을 지지하면 이재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치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들이 지지하는 후보다.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유통일당이나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극우입니까? 저기 나와서 저렇게 합법적으로 질서 잘 지키며 집회하는 저 사람들이 경찰관 두들겨 패는 거 보셨어요? 민노총은 경찰관 두들겨 패죠. 한 번씩. 저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저 사람들이 표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걸 반대하느냐 이거예요. 선거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자,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미디어 오늘이라는 그 좌파 미디어 매체에 난 기사입니다. 어제 난 기사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하고 민주당이 언론 장악 진상 규명 등 대선 7대 미디어 정책 협약 체결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민노총 언론노조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면 KBS, MBC입니다. 여러분. 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한 12,000명, 13,0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KBS에 한 2,500명 있고요. MBC 한 1,500명 있습니다. 그럼 합하면 4,000명이죠.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메이저 주주입니다. 이 저 밑에 사진 보시면 지금 현재 민노총 언론노조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도 MBC 출신이에요. 자, 이 자들이 무슨 정책 협약식을 맺느냐. 이 선거 때마다 하는 짓입니다. 이 자들이. 1번이 그겁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 3법 신속 개정.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좋아하시네. 저건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민주당이 야당이 되든 간에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친민노총 세력, 친민주당 세력이 더 많이 들어가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속셈은. 그래서 지금 MBC 같은 거. 지금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 진상 규명 및 언론 정상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한 2년 반 있었는데 MBC가 윤석열 정권에 장악됐습니까? 윤석열 정권에게 장악됐는데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라는 자가
삼선 슬리퍼 신고 나와서 주머니에 손 딱 찔러놓고 출근하는 대통령 뒤통수도 대고 고함 지르고 그게 윤석열 정권의 장악된 MBC의 모습이었습니까? 궤변이죠, 궤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고 장악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MBC 보세요. MBC 장악됐어요. KBS 같은 경우에 민노총 출신 사장이 도중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왜? 그 윤석열 정권이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방송하는 이영풍 기자가 해임을 각오하고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KBS 건물을 애워사는 건조조화 보내고 이러면서 공영방송이 불공정하게 방송하면 안 된다. 강한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물러난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뭔 공영방송을 장악했단 말입니까? 장악한 게 지금 MBC 저거 보세요. 장악된 거예요, 저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는 소리는 이게 헛소리입니다. 완전히. 진짜 할 일은 뭐냐. 2017년 5월에 문재인이 집권했고 2017년 8월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나온 게 폭로됩니다. 그때의 행동대원들이 누구였냐? 저기 사진 찍혀있는 저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때 멀쩡하게 임기 나와 있는 KBS 고대영 사장, MBC 김장겸 사장, 그리고 각종 이사들, MBC 박문진 이사, KBS 이사들, 특히 강규영 교수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집에 찾아가고 학교 앞에 가서 떠들고 완전히 온갖 린치가 해가지고 그래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랬던 자들이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인데 그 자들이 무슨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진상 규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2017년 했던 그 짓을 진상 규명을 해야지.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 세력이죠. 이렇게 해서 정책 협약식 맺고 또 선거에 관여하겠다 이 소리 안 해요, 결국은. 그래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저것도 준정치 집단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제 스승의 날이었고 교육 공약 가지고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격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교사들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정교조가 활개치는데 무슨 정치활동 자유를 더 보장한다는 소리입니까?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겠다는 소리죠. 김문수 후보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된다. 너무 폐해가 많고 부작용이 심각하다. 동의하시죠? 교육 공약만 봐도 누가 좌파인지 누가 확실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파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의 판단이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